10만 4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2025년 3월 영남 산불, 기억하시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피해 주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을 잃고 농지를 잃고 축사를 잃은 분들이 아직도 임시주택에서 내일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산불이 남긴 상처가 단순히 불탄 나무와 무너진 건물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왜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약 일주일간 불이 탔고 최종 재산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10명, 부상자 60여 명, 이재민 3,500여 명. 숫자만 보면 그냥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재난 통계 같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소된 주택만 3,618채, 반소 386채, 부분소 454채, 안동에서만 1,737채가 타버렸고 영덕에서 1,424채가 불에 탔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이 약 2,000헥타르, 시설하우스 1,397동 축사, 485동 농기계 1만 4천여 대가 소실됐습니다. 농기계 1만 4천 대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트랙터 하나에 수천만 원입니다. 경운기, 이항기, 콤바인까지 합치면 한 농가의 전 재산이 그 기계들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특히 영덕군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영덕군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약 2만 헥타르가 불에 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덕이 전국 1위의 송이버섯 생산지라는 겁니다. 2024년에만 1만 2천 킬로그램이 넘는 송이를 생산한 곳이에요. 그런데 국내 송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짚으면 국사봉 일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송이버섯이라는 게 인공재배가 안 되는 거 아시죠? 특정 소나무 숲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균근이 있어야 나는 건데 그 숲이 통째로 타버린 겁니다. 이건 올해 소득이 줄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그 지역 특산물 생산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중소기업 91곳 소상공인 사업장 966곳도 피해를 입었으니 마을 경제 전체가 무너진 셈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여기서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초기 진화 실패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42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42대가 전부 동시에 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정 비행시간이 지나면 정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산악지형에서는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산불 진화의 70%는 헬기에 달려있는데 정작 그 헬기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면 한 현장에 최소 서너 대의 헬기가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헬기의 담수 용량이었어요. 대부분의 소방 헬기와 군 헬기가 1,000에서 2,000리터짜리 소형이었고 대형 수송 헬기인 치누크도 안전상의 이유로 절반 무게만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000리터 이상 담수가 가능한 산불 전문 헬기가 절실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구매에 3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022년 산불 한 번으로 1조 3천억 원대 피해가 났고 이번에는 1조 8천억 원입니다. 헬기 몇 대 사는 비용이 이 피해액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아끼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산불 발생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8m였습니다.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변화무쌍한 풍향과 복잡한 지형이 겹쳐서 진화 인력이 현장에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 기상 조건이 점점 더 자주 올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연구에 따르면 지구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최대 13.5% 증가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일수가 1990년대 연간 112일에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204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과거에는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위주였는데 이제는 내륙에서도 빈발하고 봄철뿐 아니라 5월, 6월에도 큰 산불이 나는 연중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일회성 재해가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2월 이와테현에서 발생한 산불은
2,900헥타르를 태워서 일본 최근 30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어요. 당시 2월 강수량이 평년의 6%에 불과했고 상대 습도도 평년보다 10%포인트나 낮았습니다. 미국도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이런 추세에 대응해서 시민보호 메커니즘이라는 통합 재난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불 끄는 것만이 아니라 예방 대비 관리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관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9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 규모의 기금을 배정했어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산불을 봄철에 조심하면 되는 계절 이벤트가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이 꺼진 다음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공동으로 피해 주민 300명을 설문하고 32명을 심층 인터뷰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무겁습니다.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 위험 범위에 속했습니다. 이 중 67%는 심각한 PTSD 위험 이상이었고 정상 범위 응답자는 고작 8%였어요. 10명 중 9명이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40년 넘게 살던 마을이 통째로 타버리고 평생 일궈온 농지와 축사가 사라지고 내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든 결과예요. 응답자의 82%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1인 가구가 21%였습니다. 4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절반이었어요. 이분들에게 산불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심리적 고통을 키운 게 산불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정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복구 지원비 내역과 산정 근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단 13%였습니다. 확인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응답이 48%였고요. 쉽게 말하면 내 집이 타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나온 건지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56%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합당하게 처리된 경우는 5%에 불과했습니다. 100명이 항의하면 5명만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이러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이 다시 심리적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피해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수록 복구 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PTSD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반대로 물품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식한 집단에서는 PTSD 고위험 가능성이 32%나 낮았어요. 행정의 투명성이 곧 심리치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 간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응답자의 52%가 주민 간 갈등을 경험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지원금 배분의 불공정성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지원금 배분을 갈등 원인으로 꼽은 집단이 오히려 복구 지원비 산정 내역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그게 이웃 간의 다툼으로 번진 거예요.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지원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겁니다. 산불이 숨만 태운 게 아니라 공동체까지 태우고 있는 셈이에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산불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기존에 빠졌던 집기류나 저장 농산물 같은 동산 피해까지 포함하고 피해 신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도 구성했고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이재민 생활안정지원금 954억 원 중 89%인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습니다. 기부금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과 임시주택 건립 등에 사용됐고요. 분명 과거보다 진전된 대응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다릅니다. 응답자의 91%가 살던 마을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고 했지만 경제적 제약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주택 복구가 필요한 분들 중 96%가 복구 비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회복 수준은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이미 부채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산불로 빚더미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현행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피해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예요. 응답자의 65%가
주택 피해를 80% 이상의 극심한 수준으로 체감했는데 행정기관의 평가는 이를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건설 비용 특산품 재배 기반의 복구 비용, 업종별 특수성이 현재 단가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도시에서 아파트 짓는 비용과 산골 마을에서 집 한 채 다시 올리는 비용이 같을 수 없잖아요. 자재 운반비만 해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릅니다. 송이 산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산림 복구 단가로는 아예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이런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피해 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볼까요? 2025년 LA 산불 때 연방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회성 지원금이 $770,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금액 자체는 한국보다 적어 보이지만 미국은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추가적인 장기, 복구 사업을 별도로 담당하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원 체계의 촘촘함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구조인데 정작 그 돈이 현장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보가 끊기고 기준이 맞지 않고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산불은 일주일 만에 꺼졌지만 피해는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키운 건 불길만이 아니라 부족한 초기 대응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행정구조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자주, 더 크게 올 겁니다. 지금 영남에서 일어난 일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건지 아니면 이번 경험에서 배울 건지 그게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임시주택에서 올봄을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농사지은 땅이 까맣게 변한 걸 매일 보면서도 다시 그 자리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정보가 투명해져야 하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밥상의 말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